안녕하세요. 이 비디오는 비과세 장벽 파트의 첫 번째 비디오입니다. 여러분들 최근에 비가 많이 내렸죠? 비 안 맞게 건강 잘 유지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최근에 이태원에서 다시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다수 발생했고, 우리 학교에도 드디어 확진자가 한 명 교내에서 발생을 했죠. 그래서 마지막이라고 하기에는 아직 갈 길이 머네요. 확진자 수가 줄어들고 있지만 그래도 방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건강을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이태원은 저에게도 굉장히 뜻깊은 장소인데 최근에 안 좋은 쪽으로 많이 언론에 알려지게 돼서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 아내와 처음으로 데이트를 했던 곳이 이태원의 한 레스토랑이었고요. 거기서 이제 분위기가 좋았는지 2차까지 갔죠. 그래서 분위기 좋게 헤어지고 그 이후에 이제 몇 번의 많은 과정을 거친 뒤에 사귀게 됐죠. 그래서 이태원이 저에게도 굉장히 기억에 많이 남는 장소여서 한때 이태원에서 많이 놀았고요. 서울에서 직장 다닐 때는 30대 직장인들이 제일 즐겨 찾는 장소가 이태원이거든요. 왜냐하면 우선 가격대가 좀 있습니다. 비싸요. 물가가 좀 있고요. 그래서 물가 있단 말은 그만큼 뭐 퀄리티가 뒷받침된다는 얘기겠죠. 둘째로 한국에 잘 없는 그 문화적인 다양성이 보장된 몇 안 되는 장소 중에 하나죠. 그런 스팟이 한국에 몇 안 되는데 그 중에 한 곳입니다. 이태원이. 문화적 다양성이라고 하면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놀 수 있는 사람들이 주로 서식하는 공간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뭐 문신한 사람, 뭐 머리 노란 사람, 혹은 뭐 동성을 사랑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뭐 서로 거리낌 없이 잘 노는 그런 장소입니다. 근데 이번에 어, 그러한 문화의 어떤 뭐랄까 약점이랄까요? 그런 게 이제 노출이 되게 된 거죠. 그래서 뭐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었지만 우리나라가 이제 방역 선진국인 만큼 잘 대처를 해서 억제를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대전에도 한 명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분을 미워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 대전에서 발생 확진자를 미워하지 마시고 그냥 내 몸을 잘 챙기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집에서 동영상을 녹화하고 있습니다. 물론 학교는 갔어요. 계속 일이 있어 학교는 가야 되는데 최대한 학교에서 사람들과 접촉하는 일은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만에 하나 학교에 오실 일이 있다면 접촉은 최소한으로 줄이시고 항상 거리를 유지하시고 볼일 보셨으면 빨리 집으로 가시고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관세 정책에 대해서 경제 효과를 분석을 했죠. 이번 시간부터는 최근 어, 주요 국가들의 통상 정책 수단 중 가장 주요한 그리고 중요한 정책 수단으로 떠오르고 있는 여러 가지 비관세 장벽의 경제적인 효과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인터넷에 다 있는 내용들이에요. 딱히 제가 오리지널하게 뭔가 가지고 온 그런 내용은 아니고 흔히 통상정책 교과서에 대략적으로 실려 있는 내용들이지만 한번 같이 살펴보시면 분명히 이 세상을 이해하는 훌륭한 도구를 하나 가지게 되실 것 같아서 앞으로 몇 시간 동안 같이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학기는 이렇게 끝나가는 것 같죠? 끝난다고 하기에는 아직 시즌의 중반 정도밖에 통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함부로 끝난다는 얘기는 할 수 없겠지만 지금 이 동영상이 아마 10주차 강의 자리에 올라갈 거거든요. 10주면 3분의 2가 진행된 시점이니까 대충 어떻게 마무리해야 될지 감을 잡아야 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학교에 한 번도 안 나오신 분도 계실 텐데 학기가 마무리된다니 감이 안 오시죠, 잘. 저도 사실 약간 붕 뜬 기분이에요. 근데 이럴 때일수록 새로운 시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어떻게 살아갈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의 핵심은 리모트 사회예요. 즉 조금씩 더 많은 거리를 둔 상태에서 현재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방법을 빨리 그리고 효과적으로 찾는 사람이 경쟁력을 가지게 되는 그런 사회가 이미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강의를 어떻게 하면은 온라인 강의를 효과적으로 제작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되고,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집에서 온라인으로 강의를 보시면서 혼자서 공부를 해도 학습력에 지장이 안 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빨리 찾으시는 게 중요하겠죠. 저는 우리 한국엔 EBS라는 교육방송이 있잖아요. 저는 교육방송 세대가 아니에요. 저는 페이퍼로 공부를 했던 세대입니다. 영상으로 공부한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온라인 강의 혹은 이와 유사한 형태의 교육 방식에 대해서 상당히 거부감이 있는 편입니다. 거부감이라기보다는 어색함이 있는 편이죠. 당연히 만나서 강의를 들어야 되고, 당연히 종이 위에 뭔가를 풀거나 뭔가를 적어야 되는 것에 익숙한 사람이 전데, 아마 저랑 비슷한 세대분들도 계실 것이고 저보다 저의 다음 세대분들도 계실 텐데, 빨리 새로운 세대에, 새로운 시대에 적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비관세 장벽은 NTB라고 약자로 보통 많은 문서에서 NTB라는 약자로 많이 표현이 돼요. 어려운 건 아닙니다. 타리프가 관세니까 비관세 하면 논 타리프가 될 것이고, 장벽을 뜻하는, 무역 장벽을 뜻하는 베리어가 붙여져서 논 타리프 베리어, 줄여서 NTB라고 보통 얘기가 됩니다. 이 강의 노트의 처음 몇 페이지에는 비관세 장벽에 대한 간략한 소개, 아주 지루하고 진부한 몇 가지 소개들을 여기저기 자료들에서 끌어모아서 적어놨습니다. 한번 쭉 읽어보시면 다 이해가 되실 거예요. 우리는 수준 높은 충남대 학생들이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일일이 설명을 하거나 설명을 들을 필요는 없겠죠. 셀프 스터디가 충분히 가능하신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관세 장벽과 마찬가지로 비관세 장벽 역시 아주 확고한 통상정책의 목표를 실현시키기 위한 정책 수단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관세 정책의 가장 직접적인 효과가 프라이스 이펙트, 가격 효과라 그랬죠. 수입품의 국내 가격을 올려서 수입량은 줄이고, 혹은 이 수입 제품과 경쟁해야 되는 수입 경쟁, 국내 제품, 국내 생산품에 대한 경쟁력을 상대적으로 끌어올리는 모든 종류의 정책들이 바로 이 비관세 장벽에 포함이 될 수가 있겠죠. 관세를 제외한 모든 이러한 성격을 갖는 모든 정책들을 비관세 장벽이라고 통칭합시다. 그래도 크게 부족함이 없을 것 같아요. 당연히 경제적인 왜곡이 발생을 하겠죠. 경제적인 비용, 그리고 경제적인 위험을 애초에 아무런 정책이 들어갔지 않은 퓨어한 이코노미에서는 발생하지 않았던 사람 혹은 그러한 경제 주체에게 아마 전가 혹은 전이가 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할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시죠. 왜 비관세 장벽이 요새 중요하냐? 수치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 그림을 보시면 TBT라고 있죠. TBT는 Technical Barrier for Trade라고, 아마 SPS는 아마 뭐 시네터리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위생 검역 그런 거 있잖아요. 동식물들 넘어오지 못하게 하는 방역 조치들, 그런 거 관련된 겁니다. 그러한 어떤 소위 말하는 비관세 장벽이 건수가 얼마만큼 증가하고 있는지 그거를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95년부터 WTO 출범 이후부터 지금까지 꾸준하게 완만하게 상승 곡선을 그리면서 건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이제 통계 자료 해석을 하실 때 주의하실 점이 있죠. 국제무역 교역 규모가 증가하면서 자연스럽게 이거를 막는 규제 건수도 증가하는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게 아니라 어떤 정책적인 유인에 의해서
정책적인 목적에 의해서 NTB 발생 건수가 증가한다고도 해석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걸 이제 잘 해석하는 게 이제 좋은 경제학 논문이 되겠죠. 어쨌든 NTB가 많은 국가들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정치, 경제, 사회적 이슈가 된다는 것은 이 그래프를 통해서 아주 명료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관세 장벽에도 여러 가지 타입이 있어요. 우리가 앞서 봤던 관세 정책과 비슷한 효과를 주는 수입 규제 조치들이 있을 거고요. 국내 생산업체한테 보조금을 지급한다든지 아니면 금융적인 혜택을 준다든지 하는 식으로 해서 수출을 촉진시키는 정책이 있을 겁니다. 수입을 규제하든지 수출을 촉진하든지 목적은 똑같겠죠. 경상수지 흑자를 극대화시키는 것. 그래서 GDP에 도움이 되고 국내 경제 발전에 도움을 주고 국내에 사는 국민들의 후생을 증진시키는 것. 이것이 궁극적인 통상정책의 목적이겠죠.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이런 정책을 쓰는 정치가들은 아마 없을 겁니다. 우리가 앞서 관세 정책에서 살펴봤듯이 가격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 아마 항상 거의 모든 통상 정책의 트리거가 될 텐데, 이러한 가격 차별화 정책으로 우리가 흔히 많이 봤던 덤핑 조치, 덤핑이라는 것은 국제 거래 시장에서 형성된 균형 가격, 시장 균형 가격에 터무니없이 미치지 못하는 가격으로 물건을 파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시장 질서를 교란시키는 그런 행위를 말하고요. 국제 카르텔 같은 경우에는 반대 예죠. 소수의 국가들이 어떤 특정 상품을 공급할 때 그 국가들끼리 정책적으로 일종의 동맹을 맺어서 카르텔을 형성을 해서 시장에서 형성되어야 되는 가격보다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에 물건을 팔 수도 있습니다. 독점적인 지위를 활용해서요. 이러한 가격 차별화 정책도 비관세 장벽에 포함이 된다는 것. 그리고 여러 가지 구체적인 조치들이 있습니다. 수출 자율 규제, 시장 질서 협정, 수입 자율 확대 조치 등등. 보시면 아시겠지만 뭔가 여러 가지 조치들이 행해지고 있지만 법은 아니에요. 그렇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비관세 장벽의 상당히 많은 부분은 국회 혹은 의회를 통과하지 않아도 되는, 즉 대통령의 명이나 혹은 행정부의 명령으로 실행이 가능한, 즉 굉장히 신속하고 능동적인, 그리고 뭐라 그럴까, 테크노크라시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전문 관료들이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취할 수 있는 조치들이 대부분입니다. 우리가 국회 혹은 민주주의의 가장 큰 맹점을 뭐라고 얘기하나요? 많은 약점들을 지적할 수 있겠지만 민주주의에 대해서 저는 한국의 예를 들면은 비전문성인 것 같아요. 법을 만지는 율사들, 판사나 검사나 변호사 출신들이 대거 국회의원으로 진출해서 국회에서 법을 만들고 있죠. 하지만 이분들이 특정 정책 분야나 특정 산업 분야의 스페셜리스트라고 보긴 힘든 측면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전문가들도 슬슬 더 많이 국회로 많이 들어오고 있긴 한데 아직도 많이 부족하죠. 예를 들어서 현재 국회에 21대 국회가 새로 구성이 됐잖아요. 21대 국회에 통상 전문가가 몇 명이나 있는지 찾아보셨어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이 수출과 수입을 합한 규모는 우리나라 내수 시장의 2배에 달할 정도로 굉장히 큰데, 즉 통상이 우리나라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큰데, 그걸 전문적으로 다루는 전문가가 국회에 몇 명이나 들어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몇 명이냐고요? 저도 안 세봐서 모릅니다. 무책임하죠. 원래 그렇습니다, 제가. 근데 아마 되게 적을 거예요. 내기할까요? 업앤다운으로 저는 5명보다 적다는 쪽에 아이스크림을 하나 걸겠습니다. 아이스크림 뭐 좋아하세요? 저는 매그넘이라는 아이스크림 아십니까 혹시? 방금 전에 먹어서 기억나서 말씀드립니다. 모르셨으면 한번 드셔보세요. 집에 가시는 길에 이마트 에브리데이 이런 거 있잖아요.
특정 상호명을 말하면 안 되나요? 가는 길에 있는 마트 들리셔서 이제 밖에 있는 아이스크림 박스 말고 안에 들어가는 이제 나뚜루 같은 고급 아이스크림 있는 냉장고 따로 있잖아요. 거기에 매그넘이라고 있거든요. 그거 알몬드로 꼭 드셔보세요. 맛있습니다. 요새 제 페이보릿입니다. 쓸데없는 얘기였고요. 그렇다면 한국의 여러 가지 비관세 장벽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총 행정부의 19개 부처에서 80개 정도의 법률 문서로 240개의 비관세 조치에 관련 규제를 가지고 있대요. 규제는 법이나 0보다 낮은 단계입니다. 법 중에서 제일 높은 게 헌법이잖아요. 헌법 밑에 법이 있고 그 밑에 0이 있어요. 그 밑에 규제와 뭐가 명령이 있나? 행정 조치 막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한국의 비관세 장벽은 헌법이나 법보다는 훨씬 아래 단계에서 컨트롤이 가능하다는 말이죠. 어쨌든 240개나 있다니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저도 뭐뭐가 있는지 잘 몰라요. 근데 어쨌든 거의 1000개가 넘는 건수가 비관세 장벽의 모습을 띠고 지금까지 행해졌다고 합니다. 굉장히 빈번하게 행해지고 있는 것이고, 이것이 이제 소위 말하는 무역 전쟁 혹은 통상 전쟁의 주된 무기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얼마만큼 잘 디자인된, 아주 촘촘하게 디자인되고 치밀하게 디자인된 여러 가지 비관세 장벽 조치들을 보유하고 있는가. 왜냐하면 관세 장벽은 일종의 큰 외교 문제로 비화될 수 있을 정도로 덩치가 큰 거고, 또 우리가 앞서서 본 것과 같이 움직이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법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세금이기 때문에 덩치가 크고 무겁기 때문에 쉽게 다룰 수 없는 소위 말하는 중화기에 해당하죠. 근데 비관세 조치는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듯이 자잘하게 쪼개져 있고 세부적인 통상 마찰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핀포인트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조치들입니다. 일종의 소총 혹은 뭐 수류탄 뭐 이런 거에 해당할 수 있겠죠. 전쟁을 싫어하시는 평화주의자분들은 이런 비유도 싫어하실 텐데 뭐 굳이 비유하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 이제 첫 번째 조치를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조치는 가장 유명한 수입 할당제 혹은 쿼타라는 겁니다. 쿼타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죠? 아주 쉽게 얘기하면 관세는 가격을 직접적으로 컨트롤하는 정책이고요. 쿼타는 수입 양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조치입니다. 즉 한쪽은 가격을 조절해서 수입에 제한을 거는, 그래서 수입과 경쟁해야 되는 수입 경쟁 산업을 부흥시키는 정책이고요. 그게 관세고, 다른 하나는 수입되는 양을 아주 직접적으로 통제하는 굉장히 다이렉트 미저먼트인 거죠. 그래서 어느 한도 이상으로는 수입이 아예 금지가 돼요. 하지만 그 량 이하로는 자유롭게, 관세 없이 자유롭게 수입이 이루어져서 국내 생산업체와 자유롭게 경쟁을 하는 선을 이렇게 그어놓는 그런 정책이 수입 할당제라고 할 수가 있고, 굉장히 직접적인 정책이기 때문에 그 효과도 굉장히 클리어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수입 할당제에 대한 소개 글을 적어놨어요. 자주적 할당제, 뭐 협정 할당제 이렇게 두 개가 있다고 하는데 한번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적 할당제는 소위 말하는 국가 간의 정책적인 협의 없이 자국의 법적 근거, 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잖아요. 거기에 의거해서 취하는 그런 조치들입니다. 다만 우리가 어떤 수입 할당제를 상대 국가의 협의가 없이 취한다면 당연히 그에 따른 반발 그리고 보복을 당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협정 할당제와 같이 상대 국가와의 협정 혹은 협의를 통해서 할당제를 취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협상을 진행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원하는 만큼의 어떤 경제적인 효과를 누릴 수가 없을 확률이 있고요. 두 번째는 국제적인 협정문을 국내로 가지고 들어와서 그걸 다시 국내의 법 혹은 령 혹은 행정 조치들로 다시 문서화하는 데 어떤 시간적인 그리고 물리적인 비용들이 소요가 됩니다. 타이밍을 놓칠 수 있다는 거죠. 즉각적으로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불리하다고 판단될 경우 그거를 바로 메이크업하기 위해서 즉각적으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비관세 장벽의 가장 중요한 강점인데, 그 강점이 어느 정도 상쇄될 수 있다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협정 할당제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수입 할당제의 경제적인 효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앞서 봤던 관세 정책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는 것과 기본적인 툴은 똑같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어, 훨씬 쉽게 부분균형 모형만 살펴볼 거예요. 즉, 경제학 원론에 나왔던 수요 곡선, 공급 곡선만으로 수입 할당제의 경제적인 효과를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합시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비관세 장벽은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이 모든 것을 하나하나 다 살펴보고 가다가는 날밤 샙니다. 이 지루하고 재미없는 내용 갖고 오래 얘기하는 것도 참 지긋지긋하죠. 이 부분은 빨리 끝내고 실제 사례 분석 같은 조금 더 재미있는 부분으로 빨리 넘어가기 위해서 최대한 간략하게 하고 싶습니다. 저는 제가 얘기하면서 제가 막 졸려요. 소규모 개방경제 수입국을 가정합시다. 기본적으로 이제 여러분들 머리에 그래프가 최초 세팅이 그려지시겠죠. 그리고 수입량을 일정 양으로 픽스를 했어요. 정책적인 조치에 위해서. 이럴 경우 어떤 효과가 발생하는지 한번 이번에는 그래프 먼저 보면서 얘기합시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는 그래프 보는 것에 익숙해져 있으니까요. 제가 직접 방금 그린 그래프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자료지에서 다운받으신 강의 노트는 없을 거예요. 근데 매 주차 동영상 올라가는 게시판에 따로 PDF 파일을 올려 드릴 겁니다. 같이. 아주 급조해서 그렸기 때문에 별로예요. 그리고 제가 특히나 전문 용어로 똥손이라고 하죠. 그림 잘 못 그리는 손을 똥손이라고 하는데 제가 그 유명한 똥손입니다. 저희 누나가 한 명 있는데 누나는 미대 나왔거든요. 시각 디자인 전공 했을 정도로 그림을 굉장히 잘 그리는데 유전자가 이제 몰빵된다 그러죠, 한쪽으로. 저희 집도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해서 저는 그림을 굉장히 못 그리고 누나는 그림을 굉장히 잘 그립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미술 점수를 100점을 받았죠. 항상 누나가 그려줬기 때문에. 아무튼 관세와 조금 그림이 다릅니다. 이제 최초 그래프는 빨간색 선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빨간색 선이 없고 검은색 국내 공급 곡선과 검은색 국내 수요 곡선 이렇게 두 개만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리고 우리는 소규모 개방 경제 수입국을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 가격이 국내 가격보다 낮아야 돼요. 그래야지 수입을 하잖아요. 즉 국제 가격, 파란색 수평선으로 그려진 국제 시장에서 결정된 균형 가격이 P2로 국내 균형 가격인 P4보다 낮아야 됩니다. 기본적인 세팅은 그래요. 그러면 최초에 소비자 후생과 생산자 후생은 어떻게 될까요? 생산자 후생이 훨씬 간단하니까 생산자 후생 먼저 얘기해 볼까요? 생산자 후생은 국제 가격에서 국내 공급 곡선을 뺀 양이니까 삼각형 I만 되겠죠. 그리고 이 지점에서 최초 세팅 지점에서 수입자와 경쟁하는 국내 공급 업체들은 Q1까지밖에 공급을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국제 가격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국내 수요는 Q4까지 늘어나요. 즉 Q1까지밖에 공급이 안 되는 국내 공급, 그리고 Q4까지 늘어나는 국내 수요, Q4에서 Q1만큼의 초과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서 Q4에서 Q1을 뺀 만큼 수입이 발생을 하죠. 즉 국내 소비자의 소비자 후생은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 더하기 E 더하기 F 더하기 G 더하기 H가 될 거예요. 근데 정부가 생각할 때 소비자 후생과 생산자 후생과 차이가 너무 심하다고 판단을 한 거예요. 더 나아가서 국내 수입 경쟁 업체들이 거의 고사 직전이다. 후생이 삼각형 I밖에 안 되니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수입 할당제 조치를 취합니다. 즉 정부가 선언을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수입 업체들은 Q4에서 Q1을 뺀
이만큼 수입을 할 수 있었다면은 이제부터는 Q2에서 Q1을 뺀 양만큼만 수입을 할 수 있고 그 이후부터는 수입을 하지 못한다 라고 못을 박아버린 겁니다. 이 경우 국내 수요에는 변화가 없지만 국내 공급 곡선에는 변화가 발생할 수 있어요. 어떻게 발생하냐 하면은 우선 제로에서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제로에서부터 수평으로 쭉 한번 가보죠. 제로에서 Q1까지는 국내 생산 업체들만 공급을 합니다. 왜냐면 국제 가격보다 국내 업체들이 제공하는 생산 비용이 국내 공급 곡선으로 나타나니까 이게 훨씬 낮잖아요. 즉 국내 업체들이 국제 가격보다 더 저렴하게 물건을 공급할 수 있으니 제로에서 Q1까지는 국내 생산 업체들만 공급을 합니다. 빨간색 선으로 그려지는 거예요. 근데 Q1부터 Q2까지는 국제 가격에 도달했잖아요. 국제 가격에 도달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수입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즉 Q1에서 Q2까지 수입이 쭉 이루어지는데 만약에 쿼터가 없었다면은 Q1에서 Q2를 지나서 Q3, Q4까지 갈 정도로 파란색 선에 따라서 쭉 계속해서 공급이 이루어지겠죠. 여러분 탄력성이라고 기억나십니까? 이 경제는 소규모 개방경제 국가예요. 즉 해외 시장은 이 국내 시장에 비해서 무한히 큽니다. 즉 우리가 수입을 무한대로 허용을 한다면 이 나라에 들어오는 수입 제품의 공급은 탄력성이 무한대로 되겠죠. 즉 수평으로 누운 형태의 수입 공급 곡선이 이루어질 겁니다. 즉 Q1에서 Q2, Q3, Q4까지 파란색 선처럼 쭉 누운 공급 곡선이 발생을 하겠죠. 하지만 이것을 막기 위해서 정부가 할당 조치를 걸었기 때문에 Q1에서 Q2까지밖에 수입 업체들의 공급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럼 Q2에서 수입이 끊겨야 다시 더 이상 수입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국내 소비자들은 이미 이 가격을 알아버렸잖아요. 그래서 Q4까지 수요를 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더 이상 이 가격으로는 소비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수입이 끊겼기 때문에 공급이 해외로부터의 공급이 끊겼기 때문에 이때 다시 국내 공급 업체들이 공급을 하기 시작합니다. 원래의 공급 곡선을 가지고 그래서 Q2부터 Q3까지 다시 위로 올라가는 형태의 국내 공급 곡선이 발생을 하는 거죠. 즉 제로에서 Q1까지는 국내 공급이 이루어지고 Q1부터 Q2까지는 해외 수입이 이루어지고 다시 Q2부터 Q3까지는 국내 공급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Q3에서 국내 수요 곡선과 만나서 여기서 균형이 발생하게 되죠. 즉 국내 공급 곡선은 한번 꺾인 킹크드 한다고 보통 얘기하는데 이렇게 한번 꺾인 형태의 특이한 공급 곡선 패턴을 가지게 됩니다. 수요 곡선이 변하지가 않아요. 그냥 가격에 반응하는 수요자들이 있을 뿐이니까. 그래서 쿼터가 부과된 이후에 균형 거래량은 Q3가 되고요. 균형 가격은 P3가 됩니다. 재밌죠? 그래서 소비자 우생과 생산자 우생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먼저 그것부터 볼까요? 교역량은 어떻게 됩니까? 교역량은 Q4에서 Q1을 뺀 그게 수입량이었는데 그것이 할당제에 의해서 Q2에서 Q1으로 대폭 줄어들게 되죠. 그리고 이 줄어든 수입량은 정확하게 정부가 원하는 타겟 수입량이었어요. 즉 할당제 혹은 쿼터의 가장 중요한 메리트는 수입량을 완벽하게 컨트롤할 수 있다는 겁니다. 대신에 포기해야 되는 게 있어요. 바로 가격을 컨트롤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가격은 국제 가격인 P2에서 P3만큼 올라가게 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수입을 어느 정도는 허용해줬기 때문에 완전 폐쇄 경제 하에서 결정됐던 국내 균형 가격인 P4보다는 낮아요. 여전히 조금 낮은 가격에서 균형 가격이 형성이 됐지만 그래도 P2보다는 높습니다. 즉 P3에서 P2를 뺀 요만큼 국내 가격은 어느 정도 희생을 해야 되는 거죠. 가격이 올라가는 효과가 발생을 했다는 것은 이제 여러분들은 경제적인 순손실이 발생을 했겠구나 라고 알 수 있겠죠. 경제적인 순손실이 얼마만큼 발생했는지 나중에 한번 따져봅시다. 가격 효과와 무역 감소 효과 살펴봤어요. 그럼 이제 소비자 우생과 생산자 우생의
변화분을 한번 따져볼까요? 생산자 후생은 어떻게 변합니까? 생산자 후생을 구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하죠. 균형 가격에서 공급 곡선을 뺀 겁니다. 원래는 I만큼이었는데 이제는 빨간색 선을 공급 곡선으로 가지고 Q3까지 공급을 하게 되니까 생산자 후생은 I에 더해서 D, E, F까지 증가하게 되죠. 그죠? 맞습니까? 소비자 후생은 A, B, C, D, E, F, G, H에서 소비자 후생은 A, B, C, D, E, F, G, H에서 A, B, C만큼으로 감소하게 됩니다. 그쵸? 즉 정리하면 생산자 후생은 I에서 I, D, E, F로 증가하게 되고요. 소비자 후생은 A, B, C, D, E, F, G, H에서 A, B, C로 감소하게 됩니다. 사회적 총후생은 얼마큼 감소하게 됐을까요? 사회적 총후생은 G와 H를 합친 것만큼 감소하게 됩니다. 즉 처음부터 정리를 하자면 폐쇄경제에서 사회적인 총후생은 소비자 후생 A, 생산자 후생 B, D, I 였는데 무역을 개방하게 되면 여기에 더해서 C, E, F, G, H만큼 총후생이 증가하게 됐지만 수입 할당제 조치를 취하면 감소했던 생산자 후생은 다시 D, E, F만큼 회복을 하고 아주 크게 증가했던 소비자 후생은 A, B, C만큼으로 감소하게 돼서 사회적인 총후생은 G와 H만큼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이 첫 번째 결론이에요. 즉 여기서 데드웨인 로스 혹은 경제적 순손실은 삼각형 G와 삼각형 H의 크기만큼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관세 장벽과는 조금 다른 형태로 경제적 순손실이 그려지게 되겠죠. 이게 첫 번째 레슨이고요. 두 번째는 좀 재밌는 내용인데 삼각형 E와 삼각형 F는 기존의 폐쇄경제 하에서의 생산자 후생에 들어가지 않았던 부분인데 이번에 수입 할당 조치로 인해서 새롭게 생산자 후생에 편입되게 된 부분이죠. 근데 이 E와 F를 가만히 살펴보면은 밑변은 수입 할당제를 허용한 즉 수입량만큼이고 높이는 그로 인해서 올라가게 된 가격분만큼이잖아요. 즉 이 평행사변형 맞나요? 평행사변형? 마른 모임인가요? 이게 평행사변형. 어쨌든 이 삼각형 E와 F의 크기는 수입 할당제로 인해서 발생한 수입업자들이 먹게 되는 가치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을 보통 렌트라고 얘기하거든요. 수입업자들의 렌트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렌트는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렌트 혹은 지대는 별다른 노동력을 투입을 새로 하지 않았는데 발생하는 수입을 얘기합니다. 즉 여러분들이 존경하고 여러분들의 최종 목적지인 건물주가 받는 월세 수입이 지대에 해당되는 거예요. 농담입니다. 방금 말은. 건물주가 목표인 세상이 그렇게 건강하진 않은 것 같아요. 어쨌든 이해되세요? 다시 말씀드리면 평행사변형 E와 F는 이 넓이의 크기는 수입 할당제로 인해서 발생한 줄어든 수입량에 이 수입 할당제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포기하게 된 가격 효과 분, 즉 가격 상승분 P3에서 P2를 뺀 이만큼으로 구성된 넓이이기 때문에 경제학적으로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 그러면 할당된 수입량, 즉 제한된 수입량을 운 좋게 수입할 수 있었던 소위 말하는 어떤 특권을 누리는 수입을 보통 못하는데 이제 다른 수입업자들은 즉 원래 Q4에서 Q1만큼 수입을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Q2에서 Q1만큼밖에 수입 못하잖아요. 즉 Q4에서 Q2만큼은 원래는 수입을 하던 수입업자들이 직장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지만 일부 수입업자들은 Q2에서 Q1만큼 계속해서 수입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기존의 P2만큼의 가격을 받고 팔았는데 이제는 Q3만큼 받고 팔 수 있게 되니까 이 정책에 의해서 가만히 앉아서 돈을 벌게 되는 거죠. 일종의 경제적 지대에 해당되는 거죠. 별다른 노동을 투입하지 않았는데 별다른 혁신을 추구하지 않았는데 정책에 의해서 어부지리로 돈을 벌게 되는 수입업자들이 먹게 되는 가치입니다.
삼각형 E와 삼각형 F가 그걸 나타내는 거죠. 이게 이제 수입 할당제의 두 번째 굉장히 유의미한 경제적인 효과입니다. 이거를 정리하면은 대충 이렇게 아주 러프하게 정리할 수 있고요. 소비는 감소하고 Q4에서 Q3로 소비는 그만큼 감소하지만 국내 생산은 Q1에서 Q3만큼 늘어나게 되니까 생산 증가 효과와 소비 감소 효과 동시에 발생하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인 순손실이 G와 H만큼 발생하니까 경제적 후생은 어쩔 수 없이 희생할 수밖에 없고, 삼각형 E와 F만큼의 경제적 지대가 발생하게 돼서 뭐라 그럴까요? 좀 불필요한 경제적인 사이드 이펙트가 발생하는 그런 효과도 있는 거죠. 왜 이렇게 되냐 그러면 관세보다 훨씬 더 직접적인 정책이기 때문이에요. 직접적으로 수입량을 통제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이드 이펙트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일단 여기까지 얘기하고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